안녕하십니까. 비판과 대안TV에서 혼눈 겹눈 코너를 맡고 있는 강성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조국 교수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 일어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민심의 동향, 그리고 변화, 그리고 시민들의 분노, 이런 것들을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일 큰 변화는 일주일 사이에 지난 8월 9일 지명되고 나서 계속 의혹이 제기되다가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지난주만 해도 50% 이상 혹은 60% 가까이가 찬성을 하던 그런 여론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가령 중앙일보가 26일 보도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장관으로서 적입니다. 가령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들이 2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60%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적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대폭 줄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첫째, 조국 후보자의 딸의 그 인턴 과정 그리고 대학 입학 과정 여기에 대한 불공정, 반칙인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학교에서는 성적이 나빠서 유급이 되고 있는데도 장학금이 계속 지급되는 것. 그다음 세 번째 보면은 조국 일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에 관한 의혹이 정상을 넘어섰다는 그런 거. 네 번째는 동생의 그 위장 이혼이나 그리고 가족의 채무 변제에 관한 의혹이 또 크게 사람들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정말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아직도 27%나 되는 사람들이 적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다른 장관도 아니고 말이죠. 법무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법무장관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준법성하고 도덕성입니다. 그런데 법무장관이 도덕성이 없는 법무장관,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그 나라 망쳐먹을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국 이 양반이, 이 후보자가 지금까지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자기가 송구하다 뭐 이러면서 뭐가 송구한지는 이야기 안 해요. 이게 이제 도덕성도 없고 이게 정직성도 없고 말이죠. 준법성은 더더구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기어이 대통령은 장관시키겠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아마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당신 말이야, 나가서 만난을 무릅쓰고 전후의 시체를 넘어서 만난을 무릅쓰고 살아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하겠죠. 저렇게 교활하게. 좀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중앙일보 조사에서 장관으로 적합하다고 한 그 여론의 수치가 높다고 하셨죠.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한 것을 보면은 그보다 사실은 낮게 나왔습니다. 적합하다가 18%. 이것도 높나요? 그건 높죠. 네.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부적합하다가 48%. 그리고 의견을 유보한 사람들이 3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8, 48, 34 이렇게 되는데 이 KBS가 같은 조사를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발표된 직후에 그때는 적합이 42%, 부적합이 36%, 유보가 23%였습니다. 보면은 그때 일주일 전에 적합하다고 했던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유보로 가거나 부적합으로 돌아섰다. 즉 그래서 그 후보자 지명이 적절치 않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18%라도 남아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적합하다고 이래서 생각해서 남아있는 게 보다는 그 사람들 뭐냐면 요즘 이른바 진보 좌파 측에서 내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 조국이가 적임자다. 왜 조국을 비판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을 거들어주려 도와주려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조국이는 암만 잘못해도 혹은
우리 진보 좌파는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그건 잘한 거야. 쟤들은 암만 잘해도 그건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진영의식이 너무 명백히 갈려 있으니까 그 18% 이 사람들은 네. 그 사람은 눈을 뻔히 뜨고도 안 보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은 그 길로 가는 거고, 다만 대부분의 우리의 양식 있는, 예? 이런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를 지켜야죠. 네. 저런 사람만 맡겼다 나라 정말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할 겁니까? 맞습니다. 그 조국 후보자가 이번 주 들어서는 말하자면은 자기가 만약 그 일을 맡게 될 경우, 업무를 맡게 될 경우 어떻게 사법 계획을 추진해 나갈 건가? 가령 그런 쪽으로 말하자면 여론의 흐름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정말 교활하죠. 왜냐하면 수법이 교활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국면을 확실히 전환시켜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검찰 개혁 안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이제 관심들이 그리로 갈 것 아닙니까? 야, 검찰 어떻게 개혁해야 되느냐? 검찰 안에서도 야, 우리 도대체 어떻게 갈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면을 살짝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장결을 쓰고 있고 뭐냐면 민주당에서도 보니까 이러대. 청문회 안 하려면 국민청문회 한다. 국민청문회, 그럼 국민은 그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뽑습니까? 대한민국 국회보다도 더 국민 대표성이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런 이제 아주 비열한 이런 수법을 써가지고 이 국면을 넘기겠다. 일단 청문회라는 걸 거치면 대통령을 당연히 임명할 거고, 네. 그 다음 되니까 지금까지 보아온 경우를 보더라도 그동안에 청문회 할 때 어땠습니까? 그렇게 비난받고 공격하고 말도 못하고 자기가 뭐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이러던 사람들도 딱 끝나고 나니까 장관이야. 지금 네. 장관이 앉아가지고 거듭먹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도 그렇게 될 거다. 대통령은 그렇게 믿고 조국 자신도 그렇게 믿는 거죠. 네. 예, 근데 참 이 진보 좌파의 그 도덕성이, 정직성이, 정의감이 참 이런 수준인지 그래도 전혀 부끄러움이 깃도 없어요. 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민청문회는 정의당에서도 부정적으로 지금 의견을 내고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그 방송협회라든지 또 기자협회 등등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 수렴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달가운 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민주당은 틀려고 하지만은 성사는 되게 어려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방송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우리 강 대표님 방송계 이제 오래 종사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변상욱이라고 아시죠? 네, 압니다. CBS에서 보도부국장까지 했다면서. 그러니까 우리 대기자, 네, 보도부국장, 대기자 그렇게. 강 대표님은 이제 MBC에서 또 보도국장 하셨잖아요. 예. 그때 뭐 아셨습니까? 그 전부터 좀 아는 사이입니다. 아니, 네. 저는 뭐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 양반이 요즘 그 YTN에서 무슨 앵커를 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뭐 앵커 하는 건 좋지. 왜냐면 그 방송 경력이 많으니까 하는 건 좋은데, 백경훈 씨라는 젊은 사람이 이제 나가서, 아마 집회에 나가서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했던 모양인데, 나는 아버지가 안 계셔도 이렇게 했다고 먼저 그러면서 어렵게 해가지고 조국 같은 그런 아버지가 없어서, 나는 그런 혜택도 못 받고 이랬다고. 그야말로 젊은이가 사실 속으로 그러니까 피가 끓는, 또 피가 터지는, 그런,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아니, 이 변상욱 씨는 나이도 많다며요. 예. 60쯤 됐죠? 60 넘었습니다. 네. 예? 그럼 자기 아들뻘 아닙니까? 백경훈 씨 보면. 예.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위로를 해줘야지. 아무리 자기가 조국 편이지만. 맞습니다. 저도 지난 24일 날, 집회 때, 이제, 변상욱 씨가, 그런 트위터 글을 올렸다고 저도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럴 때, 물론 백경훈 씨가 어떤 사정인지 어떤 가정 환경인지 몰랐겠죠. 그렇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0이라는 나이라든지 또 언론사에서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비중 같은 걸 볼 때는 그 젊은 사람을 그렇게 폄훼한다거나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으로서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뭐 좌우를 떠나서. 그러니까 네. 명색이 또 언론인으로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 왜? 언론인의 특히 방송계 종사니까 이 혀가 칼이에요. 네. 이거 잘못하면 상대방을 벤다고. 맞습니다. 예? 엄청스러운 상처를 주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백경훈 씨가 어떤 입장인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백경훈 씨가 거기서 나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네. 조금 그런 분 같은 아버지가 안 계셔서 나는 그런 혜택도 못 받고 이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컸으면 그런 숫골 마이크 안 잡았을 거다. 세상에 악담을 해도 어른이 애들 보고 악담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 아들뻘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렇게 하고도 천연덕스럽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말썽이 되니까 언론 내리고 말이지. 네. 사과도 진지한 사과도 안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도 뭐 나이고 또 언론사의 어떤 중진으로서 그런 것도 맞습니다. 맞고 저는 사실은 그 언론인의 어떤 직업윤리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설사 개인적으로 뭐 좌파 성향에 아니면 우파 성향에 그건 관계없이 그런 성향은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가질 수는 있는데 그것이 방송에 그대로 여과 없이 노출되는 거 그거는 저는 언론의 원칙에서는 좀 벗어난 게 아닌가. 가령 우리가 늘 이고문께서도 현직에 계실 때 기억하시겠지만 늘 불편부당하게 좌우 이렇게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서로 이렇게 다뤄주고 소위 말해서 소외되지 않게 없는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또 있는 사람이 지나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양쪽의 공이 골고루 반영되는 그런 보도가 바람직한 보도라고 했는데 저는 변상욱 대기자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편가름을 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놀라움이 큽니다. 그리고요. 저는 또 이제 거기서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이 네. 이 언론계 이제 그렇게 오래 종사했고 또 계속 마이크를 잡는 생활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로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숫골이 뭡니까? 네, 그런 비어 네? 이런 것을 어떻게 자기가 이런 SNS라도 말이죠 그런 데서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숫골 이런 표현을 한다든가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전에 자기들이 굉장히 이른바 진보 좌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말이죠. 이 자유우파를 공격해야 될 때, 네. 그게 이제 과거의 보수파죠. 네. 공격해야 될 때는 뭐냐면,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도덕성이라든지, 참신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앞섰다고, 그걸 무결해서 공격을 해야 될 거예요. 뭐 그런 도덕적 우위를 네. 갖고 있는 듯이 네, 그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랬죠. 지금 보세요. 지금 편들어준다는 사람들, 역성들어준다는 사람들, 그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말, 억지거든. 그러니까 과거에는 온갖 아름다운 말을 다 구사해가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그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고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고 정의로운 사람들이가 강조하다가 이번에 일 틀어지니까 왜 어쩌라고 이런 식이야. 네. 왜 어쩌라고. 네.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른바 진보 좌파들한테 많이 속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강 대표님께서는 이런 조국 이 후보자로 인해서 빚어진 이 사회상 특히 이제 언론에 대해서 네. 보실 때는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 예. 방송의 전문가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의식을 못하는 사이에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도 그렇고 이렇게 편가르기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거는 뭐 인정하시죠? 그거는 언론만 편가르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온 사회가 온 나라가 그리고 한 조직에서는 서로 좌우가 이렇게 해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우려스럽고 그게 비록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87년 6월 대항쟁 이후로 말하자면 그전에는 그렇게 서로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벌써 3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그런 분열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그런 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점점 더 갈라지고 갈등은 더 첨예화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언론이 저는 보니까 지난 이제 탄핵 전국 때 보면 네. 언론은 뭐냐면 이제 보도하는 기능이 있고 예. 이제 그걸 이제 해설하고 또 논평하고 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네. 언론 스스로가 어떤 경계 심판이 되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뭐냐면 언론이 지금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심판까지 다 봅니다. 그러니까 좌우 이런 뭐 좌우 간의 이런 대립, 대결, 이런 갈등, 이런 양상에서도 그럼 이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진정한 언론인 정신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서로 융합시킬 치유하고, 것인지, 예. 예. 화합하고. 예.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심판 노릇해. 그런데 심판을 하면서 어떤 심판을 하냐. 무조건 자기가 속한 편 이긴 거야. 그렇죠. 예? 예.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탄핵 정국 이후로 보수 언론이라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씨가 말랐어요. 네. 응? 그리고 온통 이 세상엔 좌파 언론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껏해 있다는 게 유튜브. 우리도 지금 유튜브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세상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는 게 아닌가. 이게 언론들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순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역기능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편을 더 갈라주고, 예. 그 갈라진 편을 더 확인해주고, 그런, 역기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은, 이주필께서도 인정하시고 아시겠지만은, 진실의 시대. 아, 예. 그렇더라고요.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뭐 심한 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걸핏하면 거짓말합니다. 예.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이 지지를 확보하고 유지해 나가는 거는 자기 편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죠. 사실이 관계없다는 거예요.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느낌이나 그다음에 다른 그런 걸로 그쪽이 좋고 지지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지금 어려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도 제일 앞서가는 그런 현상 같은 게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네. 옳은 말씀이에요. 이제 어쨌든 이거 네. 편집해 주시고 이제 네. 지금 비판과 대한 TV의 혼눈 겸눈 잘 아시겠지만은 혼눈은 명암을 구별하는 데 사용하고 겸눈은 모양이나 크기 등등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혼눈 겸눈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정확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